현실적으로 네. 1억 원을 가지고 네. 월 100만 원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수익률이 상당히 괜찮은 건데? 그러니까 연 12% 정도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월 1% 이상 분배금을 지급하는 오. 월배당 ETF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한 20 몇 개 정도 네. 이렇게 많이 있는데 가장 높은 게 현재 30%. 네. 그죠. 2등이 25%. 그다음에 세 번째가 23%. 실제로 월 1% 이상의 분배금을 받을 수는 있기는 한데 단점이 있습니다. 네. 단점은 뭐냐면 김범곤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요즘에 이제 부동산 투자도 뭐 대출이 막히고 막 하면서 이제 뭐 금융자산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뭐 당장 집을 못 사는데 뭐 돈은 좀 있고 하시니까 이런 분들이 보통 뭐 한 1억 정도 들고 막 고민들을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뭔가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다. 네. 그러니까 뭐 노인이신 분들도 뭐 이렇게 좀 월세처럼 뭔가 받고 싶다 이런 네, 마음들도 있으실 텐데. 네. 보통 어떤 걸 좀 추천하시는지 뭐 예를 들어 뭐 1억으로 한 100만 원 만들기 네. 뭐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실적으로 네. 1억 원을 가지고 네. 월 100만 원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수익률이 상당히 괜찮은 건데? 그러니까 연 12%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 상장되어져 있는 월배당 ETF가 지금 제가 한 7월 기준으로 한 123개 종목 정도가 돼요. 네. 근데 잠깐 뭐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월 1% 이상 분배금을 지급하는 오. 월배당 ETF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한 20 몇 개 정도 네.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일단은 뭐 자료 화면에 잠깐 보시면 뭐 연한산 분배율이라고 해서 이거는 조금 그 분배금을 지급한 기간이 조금 짧으면 조금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좀 있기는 한데요. 가장 높은 게 현재 30%. 네. 그죠. 2등이 25%. 그다음에 세 번째가 23%. 물론 이제 여기 안에는 이제 커버드 콜이라고 하는 네. 이제 뭐 콜옵션 매도 포지션에 따른 뭐 프리미엄 이익을 지급하는 뭐 이런 네. 형태로 구조화되어져 있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월 1% 이상의 분배금을 받을 수는 있기는 한데 단점이 있습니다. 네. 단점은 뭐냐면 이 성장성이 제한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성장성이 제한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얘네들이 그 커버드 콜이라고 하는 그 콜옵션 매도 포지션은 주가가 상승했었을 때의 손실 포지션이고 네. 주가가 하락했었을 때의 이득을 보는 포지션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표현하면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얘네들은 하락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상방이 막혀 있는 구조예요. 네. 네. 예,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보통 1% 주니까 이제 많이 받는 기분은 들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이제 항상 그런 말 하세요. 그냥 제 살 깎아먹기 아니냐.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월 1% 이상 배당받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과할 수는 있다. 다만 실제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는 네. 큰 문제는 없어요. 원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켜지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대신 계단식으로 이렇게 하향하는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원금이? 예, 왜냐하면 그래도 1년에 한 12% 정도를 배당 받는다라는 건 네. 그 배당 받을 때마다 배당 락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때 배당금만큼 주가는 빠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꾸로 이 기초자산이라고 하는 게 월 1% 이상의 이익이 발생되지 않으면 거꾸로 표현하면 그 손실 그 이익 발생과 인출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 올랐는데 내가 2% 뺐다라고 하면 그 달은 마이너스 1%가 되는 그렇죠. 거고 만약에 이 달은 한 푼도 안 올랐는데 내가 또 마이너스 1%를 인출하게 되면 또 그때는 현실적으로는 마이너스 1%의 손실이 발생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분배금은 지급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너무 높은 분배율을 가져갔을 경우에는 실제로 원금이 이렇게 깎이는 구조는 현실적으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은 원금 빼먹기 네. 일 수 있다. 네, 그러면은 그렇죠. 원금을 배당으로도 받지만 네. 원금도 지킬 수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대신에 주가가 많이 빠지면 그렇죠. 아니죠.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 얘네들도 같이 오르기는 해요. 오르니까. 네, 근데 덜 오르는 형태고 그렇다 보니까 뭐 현금으로 만드는 데는 요긴할 수는 있는데, 네. 근데 어느 정도 자산 가치를 조금 이렇게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적합하지 않은 그런 형태의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단순히 그냥 이게 월배당 수익률이 높게 보이는 것만 네. 이것만 너무 현혹돼서 하는 거는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위험하죠. 그럼 반대로 커버드콜 투자를 해야 되거나 네. 뭐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분들도 있을까요? 보통 이제 연금 인출하실 때
자, 연금 인출의 개념이 아마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은 뭐 연금저축이나 뭐 IRP 계좌에서 연금을 내가 개시해서 수령한다라는 건 뭐 이렇게 알아서 줄 것으로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알아서 주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 요새는 ETF로 많이들 운용하시는데 네. 이 최악이 뭐냐면 ETF를 운용해서 내가 인출하려면 내가 ETF에 운용한 그 종목을 매도해야 돼요. 네. 매도해서 이제 현금성 자산이 생기고 그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인출하는 구조거든요. 네. 네. 그러면 내가 인출할 때마다 맨날 들어가서 어느 정도 필요한 자금을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뭐 1년 중에 한 번 한다든지 네. 혹은 뭐 매월 한다든지 네. 그러면 연금의 개념이 그냥 내가 노후소득으로 안전하게 그냥 꾸준하게 받는 걸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차라리 안정적으로 아니면 자연스럽게 나한테 일정 부분 현금 흐름을 조금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 대안은 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뭐 연간 한 4~5%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배당받는 형태로 약 한 4%에서 5% 정도 배당받게 만들면 사실 그 자금을 인출하면 간단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다 성장 중심으로 운용을 해요. 네. 배당은 한 푼도 받지 못하는 형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인출해야 되는 금액들은 내가 직접 들어가서 일일이 매도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번거로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인출을 조금 앞두고 계신 분들한테는 일정 부분, 뭐 커버드 콜은 뭐 100% 우리가 다 포트폴리오를 만들진 않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하신 분들도 있다. 그래서 약간 기능적인 측면을 생각하셔야지 이게 뭐 계속적으로 뭐 원금은 지키면서 많은 이렇게 배당금을 받는 목적이다라고 하면 사실상 뭐 커버드 콜이 좀 적합하지 않은 형태의 투자가 또 될 수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뭐 월 1%씩 주니까 여기에 뭐 전 재산 이렇게 사놓는 게 아니라 뭐 한 반이나 뭐 한 3분의 1 정도 해놓으면 한 4% 정도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되게 쉬운 예로요. 그냥 나스닥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나스닥 커버드 콜이 있어요. 네. 그럼 나스닥 커버드 콜이 한 연 12% 주거든요. 네. 그럼 거꾸로 근데 내가 연 12% 필요하면 당연히 나스닥 다 사면 커버드 되고. 콜을 사면 되는 네. 건데 누구나 다 연 12%가 필요하진 않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연 6% 정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냥 나스닥에 50% 사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커버드 콜에 50% 사면 그러면 50%산 거에서 6%는 줄 거고 네. 나머지 50%는 이 커버드 콜의 단점을 약간 좀 보완할 또 수 있는 상승하면 또 그렇죠. 이제 그거에 대한 수 자본 이익도 있으니까.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목적을 좀 잘 명확하게 정해 놓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능적인 측면들을 좀 잘 활용한다라고 하면 사실 잘 쓰면 괜찮은데 네. 잘못 쓰는 경우가 이제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저게 약간 잘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원금은 다 보장되면서 그냥 네. 12%씩 주는 걸로 막 30% 그쵸. 주는 걸로 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 네, 그죠. 근데 대부분 아마 처음 한 1% 정도 이렇게 매월 받는다라고 하면 네. 실제로 주거든요. 주긴 주니까. 네, 주긴 주니까 별 의심 없이 받으실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원금은 계속 깎여 있는 이런 구조도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저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금이 안 깎이는 그냥 고배당 ETF도 있잖아요. 네, 네. 그냥 고배당을 주는 곳. 네. 뭐 그런 것들 투자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일반적인 고배당 상품들은요, 우리가 많이 받을 수 있으면 한 5%대 네. 욕심내면. 근데 중요한 거는 뭐, 근데 다만 뭐 5% 정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뭐 ETF 상품들을 만들 수는 있긴 한데요. 근데 보통 배당받는 형태의 투자를 하더라도 중요한 건 그래도 그 안에서 포트폴리오는 구성은 해야 돼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배당받는 형태들은 성장성은 좀 제한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성장성을 조금 보완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포트폴리오 안에다가 일반적으로 이제 성장 ETF들을 반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성장이 뭐 나스닥이다라고 하면 네. 뭐 일부는 나스닥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일부는 조금 변동성을 축소할 목적으로 현금성 자산.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금만 놓더라도 그래도 한 2에서 3% 정도는 주거든요, 이자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연간 한 4% 빼야 되는데 네. 만약에 예금에서 뭐 3%를 준다라고 하면 알파로 1%만 더 얻으면 되는 그럼 거잖아요. 되죠. 그때는 굳이 공격적으로 안 해도 되거든요. 네. 근데 내가 조금 더 많은 자금들을 좀 인출해야 된다라고 하면 적정선에서의 좀 비중을 맞추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자료에 보면 뭐 연 6~7% 포트폴리오라고 해서요. 뭐 현금성 자산 중에 뭐 코덱스, CD, 1년 금리 플러스 액티브 네. 이게 이제 현금성 자산인데 배당을 줘요. 그러니까 연간 한 2.88% 정도 이익이 나는 것을 매월 배당을 주는 형태고요. 그래서 얘를 뭐 한 30% 비중 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성장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나스닥을 일부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코덱스 미국 나스닥 백뭐 30% 정도 투자하고 그 다음에 뭐 나스닥 백 기반의 커버드 콜, 뭐 타이거 미국 나스닥 백뭐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얘가 연한선 분배율이 막 14% 정도 되거든요. 얘를 다 사는 게 아니라 한 40% 정도. 네. 이렇게 하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나름 짜놨기 때문에 이때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분배율 수준은 한 6.86% 정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전한 것, 그 다음에 성장, 그 다음에 뭐 고배당 이런 식으로 좀 적절히 좀 분산해서 이렇게 수령하게 되면 아마도 좀 단점을 보완하면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성장까지 가져갈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포트폴리오를 만들면서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이렇게 운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요거 한 60대 정도에 은퇴하신 분들이 한 10억 정도 있으면 이렇게 딱 세팅해 놓으면 어쨌든 적지 1년에 6천만 원 정도는 네.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후 대비도 충분히 되는 네. 거니 연금처럼 네.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만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원금은 항상 지키면서 내가 돈을 인출해야겠다. 그럴 일은 사실 없을 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금은 사실 깎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항상 원금은 보존하면서 자금을 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네. 대부분 이제 욕심인 거죠. 내가 투자한 종목의 가치도 많이 상승하고 네. 그 다음에 그만큼의 현금 흐름도 받기를 원하는데 사실 그런 상품은 없다. 그래서 적정 선에서의 인출률을 잘 설정하게 되면 사실 1년에 6% 빼면 네. 1년 동안 6% 이상 수익 나면 마르지 않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현실적으로 그럴 일은 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좀 적정 인출 금액에 그리고 내가 인출할 때는 또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자금들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깎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욕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그냥 인출은 사실 원금을 찾아 쓰는 거다. 다만 수익이 좋으면 훨씬 더 긴 시간을 네. 안정적으로 인출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뭐 내가 위험 자산이나 공격적으로 좀 투자해 놓은 게 있으면 네. 뭐 현금을 좀 깎아 먹어도 얘가 불어나는 게 있으니까 네, 그쵸. 뭐 그런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배당 받고 하시는 분들이 네. 특히 이제 잘 모르는 게 뭐 네. 종합소득세에 막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막 갑자기 뭐 건보료 받고 막 그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뭐 네. 월세 받아가지고 뭐 세금 떼인다 뭐 이런 사람들도 많고. 네, 그러니까 받을 땐 좋은데 항상 이 받은 거에 대해 또 세금을 떼가니까 그쵸, 그쵸. 네, 네. 요거 좀 아끼는 방법 네. 뭐가 있습니까? 자, 일단은 일반 금융상품에서 발생되는 이자 배당은요. 네. 일단 기준점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2천만 원 기준이고요. 그러면 일반 계좌에서 2천만 원 추가 금융소득이 발생되면 다른 소득이랑 몽땅 다 합산을 해요. 네. 그리고 나서 다음 5월 달에 또 이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배당소득과 뭐 이자소득이 건보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많이들 고민 안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1천만 원 기준이에요. 네. 그래서 1,000만 원을 초과해서 발생하게 되면 이때는 추가적으로 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네. 근데 건강보험료 체계에는 일단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을 직장가입자, 그다음에 회사 안 다니면 일단은 뭐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보수 이외의 소득이 기준이 그래도 2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2천만 원까지는 괜찮고 그리고 2천만 원을 초과해서 이익이 생기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건보료가 붙게 돼요. 네. 그래서 붙는 건보료율은 보통 7.09%의 장기 요양보험료까지 하면 약 8%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인데 근데 이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얘기가 완전 달라져요. 네. 일단은 일반 계좌에서 이자 배당이 1,000만 원만 넘어가면요. 네. 그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아. 약 8%가 붙습니다. 네. 너무 예를 많이 들어서 드는 거 아닌가? 2천만 원의 이자 네. 배당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8%가 붙어요. 160이 나가요. 네, 그럼 160이 이제 연 단위로 이제 네. 내지도 않아야 돼 세금들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절세 계좌라고 하는 뭐 ISA 계좌, 연금저축 뭐 이런 계좌 안에서 이자 배당을 받는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는 일단 뭐 2천만 원 넘어가면 뭐 금소득 종합과세지만 건보료의 영향은 1천만 원 기준부터 네.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얘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사실 흔히 말하는 절세 계좌, ISA 계좌, 연금저축, IRP 계좌에서 최대한 이자 배당 소득이 좀 발생되게 하는 게 유리할 수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아직 ISA 계좌나 연금 계좌 안에서 발생되는 이자 배당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고 네. 그리고 건강보험료 산정하는 금융소득 안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최대한 금융자산은 절세계좌 쪽으로 옮겨놓고 운용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름에 연금자 이렇게 써 있다 보니까 또 네. 돈이 묶이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들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일단 ISA 계좌는 중도 인출이 돼요. 납입 원금까지는 중도 인출되고요. 그리고 연금저축과 IRP는 보통 이제 세액공제 받으려고 많이들 하시는데 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뭐 연금저축은 600. IRP는 900인데 얘는 연간 1,800만 원까지는 낼 수는 있어요. 네. 그러면 세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납부했었을 경우 그때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실 세금 없이 돈을 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최대한 금융자산들은 절세계좌 쪽으로 옮겨놓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세금을 줄일 수는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다만 이제 그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목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전하는데 상당 부분 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자산은
저희는 뭐 거의 뭐 ISA 계좌, 연금저축, IRP 계좌 안에서 운용하는 걸 권장드리는데 역시나 많은 분들이 또 귀찮으신가 보더라고요. 네. 또 이제 돈이 좀 묶여 있지 않을까. 근데 또 어려운 거예요. 연금저축은 뭐고 IRP는 또 뭐며 맞아요. ISA 계좌는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들 고민하시다 보니까 네. 활용도는 좀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 또 생각. ISA 계좌 저 한도를 뭐 늘려주거나 뭐 이런 거 얘기 좀 있지 않았나요? 올해 이제 한번 네. 또 고민해 볼 수 있는 건요. 이제 항상 정권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조금 한도가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지 않아 좀 있다. 네. 다만 좀 이제 기대는 해봐야 되는데 이번에 아무튼 뭐 이렇게 나온 세법 개정안에는 그 내용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는 아마 조금 이야기가 좀 안 나올 것 같고요. 좀 시간이 지나면은 뭐 추가적으로 좀 세금이 좀 줄어들 수 있게 뭐 어떻게 보면 좀 과세 혜택을 조금 더 이렇게 주는 그런 형태로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이게 같아요. 은퇴하신 분들이 이게 건강보험료 때문에 네. 엄청 그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게 많아요. 네, 특히 맞아요. 이제 지역가입자가 안 돼 보셨던 분들도 많잖아요. 네, 맞아요. 살면서 난 네. 항상 직장에 있다가 네, 은퇴하면서 갑자기 지역가입자 한다고 네. 뭐 회사 아니 집, 네, 차 갑자기 그걸로 막 다 다 잡히죠. 잡혀가지고 네. 몇십만 원씩 내라고 하니까. 근데 제일 아까운 게 사실 금융자산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1,000만 원 넘어가면 네. 그때부터 8%가 계속 나온다고 생각해 보면 아찔한 거죠. 네. 근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거기까지는. 왜냐하면 회사 다닐 때는 그래도 2천만 원. 네. 그러니까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 냈는데 이제 넘어오게 되면 이제 1천만 원만 넘어가면 다 내니까. 몽땅당 8% 잡히니까 사실 이제 은퇴 이후에는 건보료의 싸움이다. 그러니까요. 네, 건보료를 어떻게 줄이는 게 가장 그러면 은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이런 절세 계좌 쪽으로 많이들 세팅을 좀 하긴 해야겠네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목돈은 많은데 네.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있기 그러니까 한 때문에 10억 있고 이렇게 은퇴하신 분들도 예, 있잖아요. 세금 내야 됩니다. 세금은 어쩔 수 없다. 네. 다만 이제 시간을 주면서 네. 옮기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마 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뭐 젊은 분들도 있겠지만, 네.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막 공격적으로 나는 뭐 네, 네. 테슬라 사고 막 이렇게 막 2배, 3배 레버리 쓰고 막 이러신 네.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요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일 텐데, 네. 이런 분들은 결국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뭐 그쵸. 월 200이든 300이든 있어야 뭐 나도 뭐 우리 애 손자 용돈도 주고 하는데 네네. 요 분들이 제일 주의해야 되는 거. 일단 목적이 좀 명확해야 돼요. 네. 대부분 이렇게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최초로는 현금 흐름을 목적으로 처음엔 투자를 다 그렇게 하십니다. 하죠. 처음에는. 네, 그러다가 이자를 열심히 받으시는데 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아, 왜냐하면 이게 뭐 그 주식시장이 좋으면 네. 배당주는 상대적으로 덜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배당받을 목적으로 이제 선택은 했는데 네. 내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으니까 갑자기 목적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 창출이 아니다. 난 자본 이득을 취득하겠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공격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노후 자산이잖아요. 네. 만약에 내가 노후 자산을 이제 인출해야 되는 그 시점에 시장이 좋으면 베스트인데 사실 시장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위험성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명확한 목적을 좀 잘 가지시는 게 네. 근데 사실 그 내 마음도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모르죠. 현금 흐름을 원하는 건지 네. 아니면 자본 이득을 원하는 건지 그런 마음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에 일단 한번 질문을 좀 하셔가지고 이게 명확하게 목적을 조금 가지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금 흐름 창출 목적이면 오로지 현금 흐름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으로 따지면 월세 받으려면 오피스텔인 건데 이제 아파트를 사서 월세 받을 생각하면 또 그렇죠. 자본의 수익률이 안 규모가 맞아요. 그런 것처럼 ETF 상품이든지 아니면 뭐 금융 상품들도 내가 현금 흐름 창출 목적이면 오로지 현금 흐름에 집중해 주시고 다만 이제 규칙은 하나 있어요. 분배율이 높으면 그러니까 네. 배당을 많이 받으면 자산 가격의 상승은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적정선에서의 뭐 분배율을 가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자산 이득까지 같이 취할 수 있는 그런 뭐 구조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 흐름 창출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가격 변동성은 조금 배제하고 오로지 현금 흐름에만 집중하는 이러한 형태의 투자들을 좀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또 내용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단순화해서 월 그래도 한 이 정도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된다. 은퇴하시고 이제 아예 소득이 네. 없으세요. 네. 이런 분들 기준으로 60세 막 넘으셨고 네. 그럼 한 300 정도는 좀 만들어 놓고 하시는 네. 게 맞겠죠? 어떻게 보세요? 그쵸. 보통 이제 많이들 물어보면 이제 네. 조금 이제 이전에 좀 소득 활동 좀 잘 하신 분들은 뭐 월 500 이상, 그다음에 최소 300 이상은 다들 원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얼마 정도를 가지고 300만 원을 만들 수 있을까? 보통 저희가 이제 인출금액 기준으로 따지면 한 1억 원당 월 기준으로 한 50에서 60만 원 정도 인출하면 적정선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네. 드려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적정선은 그래도 원금을 어느 정도 지켜내면서 인출할 수 있는 인출률을 한 5에서 6% 정도로 보거든요. 네. 근데 너무 작다라고 판단되시면 그러면 나는 원금은 조금 깎아도 괜찮아. 이때는 한 7에서 8% 정도. 네. 그 이상의 인출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생각보다 내가 만들어 놓은 노후 자산이 되게 빨리 좀 고갈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좀 있기 때문에 보통 1억 원당 한 5, 60만 원 정도니까 실제로 네. 월 3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드실 거면 뭐 연금 자산으로 적어도 3억 원 정도의 자금 정도는 확보가 되셔야지. 네. 네, 그래도 내가 필요한 만큼의 자금들은 한번 인출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뭐 더 많이 인출할 수도 있는데 네. 항상 이렇게 마음속으로 원하는 건 이거거든요. 네. 내 자산은 지켜지면서 그렇죠. 꾸준히 인출하면서 내 자산 가치가 올라가길 기대하는 그 정도의 인출률은 한 5에서 6%가 5, 6% 적당하다. 정도. 그 이상은 원금 손실의 가능성들은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7, 8억 정도 있어야지 한 월 500 정도 네, 받는 그쵸. 거고. 예. 그 정도를 우선 세팅해 놓고 그다음에 성장 투자를 뭐 하고 싶으시면 공격적으로 하고 싶으면 나머지 금액으로 좀. 그렇죠. 그러니까 필수로 써야 될 자금들은 사실 안정적으로 운용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활비도 저희가 이제 밥만 먹고만 살지는 않잖아요. 네. 외식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생활비는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가 생활비를 사용할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조금 위험하게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균형을 좀 맞출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모든 자산에 다 위험하게 했다. 시장이 안 좋으면 사실 자산 가치가 커진 상태에서 손실이 커지면 네. 그만큼의 손실폭도 커지니까 회복이 불가능해지거든요. 특히 노년에는 회복하기가 더 쉽지 않으니 그쵸, 예. 이제는 더 불리기보다는 좀 지키는 쪽으로 네네. 생각하면 좋다.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